순애는 시골 마당에서 호미를 내려놓으며 흙 묻은 손으로 땀을 훔쳤다. 밭에서 나온 푼돈은 고스란히 아들의 학원비로 이어졌고 그 하루하루가 아들을 향한 기도였다. 손이 다쳐도 엄마 손은 낫지만 내 마음이 다치면 오래간다. 라며 강단 있는 눈빛을 보였다. 어린 도윤은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으나 도시로 올라가 대기업 임원이 된 뒤 체면과 명분에 흔들렸다. 진심보다 외부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고 효의 뿌리를 기억하면서도 권력과 평판 앞에서 갈등하는 아들이 되어갔다. 순애는 새벽마다 일어나 논밭을 돌보며 살았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아들을 위한다면 무엇이든 참아낼 수 있었다. 낡은 고무장갑 끼고 밭일하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다.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지는 노동. 그 속에서도 그녀는 아들의 안부를 걱정했다. 전화기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괜히 바쁜 아들을 귀찮게 할까 봐서였다. 도윤은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사회적 지위를 쌓아갔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어머니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동료들 앞에서 시골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기 부끄러웠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자는 아내의 제안도 거절하곤 했다. 명절에만 잠깐 내려가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로 그쳤다. 순애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혼자서라도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곤 했다. 냉장고가 가득 찰 때까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집을 깨끗이 치워 놓았다. 이웃들이 아들 자랑을 할 때면 조용히 미소 짓는 것이 전부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도시 생활에서 지영은 재벌가 딸이라는 자부심에 늘 오만했고 그 오만은 시골에서 어렵게 아들을 키워 올린 시어머니의 순박한 정성을 촌스럽다며 깔보는 태도로 이어졌다. 그녀는 늘 화려한 옷차림과 교양 있는 미소 뒤에 은근한 경매를 감추지 않았고 도윤이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심의 대형 호텔에서 열린 자선갈라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행사 주최 측이 협찬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다. 술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영은 곧장 순애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시골에서 올라와 여전히 낡은 핸드백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가 그녀 눈에는 손쉬운 희생양으로 보였다. 지영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호원에게 가방을 확인해보세요라고 명령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순애에게로 쏠렸다. 순애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무슨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방을 내밀었다. 경호원이 가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위기는 순애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듯 차가웠다. 지영은 고개를 돌리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고 순애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 순간 도윤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었지만 체면과 명분에 묶여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주변의 눈초리를 감당하려 했고 그 태도는 곧 어머니를 외면하는 선택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한 순애는 고개를 떨군 채 홀로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고 마치 쫓겨나듯 홀로 밤거리를 걸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일렁였고 눈가에 맺힌 눈물은 끝내 떨어져 흙길을 적셨다. 비오는 거리에서 순애는 홀로 작은 보따리를 들고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빗물은 끝없이 쏟아져 내려 골목을 가득 적셨고 그녀의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친 건 젖은 옷차림으로 웅크린 채 울고 있는 어린 소년 태준이었다. 초라한 구두가 물웅덩이에 빠져 있고 그의 어깨 위로는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순간 순애의 마음은 저릿하게 저려왔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낡은 우산을 펴들고 아이 머리 위에 씌워주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얘야, 추운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따뜻한 데 가자.
아이는 두려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이름도 집도 기대어 울품도 잃은 아이는 순애의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먹이다가 차츰 울음을 멈추었다. 좁고 낡은 방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진 가족처럼 함께 살았다. 순애는 새벽마다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도시락을 싸주었고 굳은 살 박힌 손이 갈라지고 시려워도 아이의 손이 먼저 따뜻하길 바라며 장갑을 벗어 씌워주었다. 태주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차가운 책상 앞에서 밤새워 공부하며 언젠가 보답하리라는 다짐을 가슴속에 새겼다. 그는 비록 어머니라는 호칭을 선뜻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보다 순애를 의지하며 사랑했다. 그렇게 서로의 고단한 삶이 겹쳐질수록 가난조차 낯선 짐이 아니라 둘만의 끈끈한 사랑으로 변해갔고 세상의 외로움은 그 작은 방 안에서 눈 녹듯 사라져갔다. 수년이 흐른 뒤 박 회장은 넓은 저택의 서재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매만지며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했다. 한때 집안의 후계자로 품에 안았어야 할 아이가 실종된 뒤로 그는 매일같이 죄책감과 허망함에 시달렸고 세월이 흘러도 공허한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급히 들어와 실종 당시 특징과 닮은 청년에 대한 제보를 전했다. 박 회장은 망설임 끝에 곧바로 확인을 지시했고 태주는 뜻밖에도 병원으로 불려가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었다. 하얀 벽이 둘러싼 대기실에서 그는 긴장으로 손끝을 떨었고 순애는 묵묵히 곁에 앉아 아이의 불안한 어깨를 다독였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다. 숨막히는 침묵 끝에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일치합니다. 태준 씨는 박 회장님의 친자입니다라고 확언했다. 그 순간 태준의 눈은 크게 흔들렸고 충격과 감격이 뒤섞여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태준의 손을 순애는 단단히 잡아주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얘야, 부모란 태어날 때 만나는 인연도 있고 마음으로 다시 만나는 인연도 있는 법이란다. 태준은 눈가가 젖어들었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을 키워준 이 여인의 말이 진정한 피보다 깊은 진실임을 깨달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나타난 박 회장은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순애 앞에 고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김 여사, 제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양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그 순간 차가운 병원 복도는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 차며 새로운 가족의 서막을 알렸다. 언론은 가난 속에서도 피부치도 아닌 아이를 거두어 살린 순애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전하며 양어머니의 품격이라 했고 시민들은 눈물 섞인 박수로 그녀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는 낡은 고시원 방에서 아이에게 밥을 내어주던 사진이 실렸고 기자들은 그녀의 손마디마다 새겨진 굳은 살을 클로즈업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라 칭송했다. 박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순애를 집안의 어른으로 세우며 존칭을 붙여 예우했고 그날 이후 재벌가의 대문은 그녀 앞에 넓게 열렸다. 반면 화려한 갈라장에서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안기고 끝내 편을 들지 못한 도윤과 지영은 삽시간에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갈라의 누명이 뒤늦게 허위로 드러나자 사회는 배신의 그림자를 두 사람에게 덮어씌웠다. 체면을 위해 어머니를 버린 아들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온라인에는 차가운 비난이 쏟아졌다. 투자 심사는 즉시 보류되었고 대출 만기 연장은 연이어 거절당했다. 거래처들은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했고 함께했던 동료마저 등을 돌렸다. 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불안에 휩싸인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다. 한때 유망주라 불리던 도윤의 이름은 불신과 조롱의 상징으로 전락했고 지영의 교만한 웃음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위와 부를 쫓아 효의 뿌리를 버린 대가는 참혹했고 배신의 무게는
결국 그들의 어깨 위로 납작이 내려앉아 두 사람을 끝내 주저앉혔다. 무너져가는 도윤은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계약 취소 소식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한때 북적이던 사무실은 이젠 의자와 책상만 남아 메아리처럼 쓸쓸했고 그의 귓가에는 언론이 내뱉는 배신의 대가라는 조롱 섞인 헤드라인이 연이어 맴돌았다. 한때 그를 추켜세우던 직원들은 이제 임금체불에 분노하며 회사를 떠났고 그 빈자리는 더 깊은 허망으로 가득 찼다. 도윤은 그제야 체면을 지키려 어머니를 내쳤던 과오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깊은 상처였음을 깨달았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아선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속죄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는 떨리는 발걸음을 이끌어 박 회장의 저택을 찾아갔다. 장대한 대문 앞에서 그는 주저하다 무릎을 꿇었고 앞마당으로 나와 있던 순애 앞에 이내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였다. 어머니, 부디 다시 아들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허공에 부서지듯 메말랐지만 순애의 눈길은 여전히 차분했다. 잠시 침묵을 지킨 뒤 그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람은 매일 새로 낳는 법이다. 그러나 네가 씻어야 할 건 내 체면이 아니라 내 얼굴이다. 그 말은 따끔했으나 동시에 다시 품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순애는 무릎 꿇은 아들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며 세 가지를 일렀다. 첫째는 진실한 사과, 둘째는 아내와 함께 엎드릴 용기, 셋째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월급을 먼저 챙길 책임이었다.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무너진 삶 속에서도 다시 설 길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시골집 텃밭에서 순애는 굽은 허리로 흙을 고르고 작은 씨앗을 손에 쥐어 조심스레 뿌렸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마당 한쪽에서 태주는 물뿌리개를 들고 씨앗이 뿌려진 고랑에 물을 적시며 해맑게 물었다. 어머니, 무슨 씨앗이에요? 순애는 굳은 손에 남은 흙을 털며 잔잔히 웃었다. 기다림이지. 땅은 정직해서 기다린 만큼 열매를 내주거든. 그 순간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조심스레 열렸다. 문간의 선인은 도윤과 지영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망설이다가 안으로 발을 들였고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서 있었다. 이내 두 사람은 힘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이 그렁한 얼굴로 고백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날의 누명은 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뜨거운 눈물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번지자 마당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순애는 호미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눈길에는 서운함도, 연민도,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넓은 아픔이 담겨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허리를 굽혀 사과하고 마음을 펴서 다짐하는 법이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리고는 손수 마련한 밥상을 펼쳐두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자리 앞에 자리를 권하며 덧붙였다. 밥상은 모두를 같은 높이로 앉히는 자리다. 여기서는 누구도 위나 아래가 없다. 순간 굳게 얼어있던 분위기 속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메뉴는 칼국수예요. 어머니가 직접 반죽하셨어요. 그 말에 순애는 미소 지었고 도윤과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레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 노을빛이 집안 가득 번지며 따뜻하게 물들였고 가난은 이미 지나갔으나 은혜는 땅속 깊이 씨앗처럼 뿌리 내려 세대를 잇는 힘이 되었다.